매튜 커스버트와 밤색 말은 브라이트 리버로 가는 8마일 거리를 태평스럽게 즐기며 나아갔다. 그것은 아름다운 길이었다. 아담한 농장 사이로 뚫린 깨끗한 길을 지나 발삼 향기 감도는 전나무 숲을 빠져나가고 야생 자두나무에 안개 같은 꽃이 가득 핀 저지대를 달렸다. 여기저기 자리 잡은 과수원에서 풍겨오는 사과꽃 향기가 온누리에 감돌고 나지막히 비탈진 목장은 진주빛과 보랏빛 아지랭이 어린 저 먼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다. 새들은 소리 높이 지저귀네. 찬란한 여름날을. 매튜는 나름대로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다. 길에서 여자들과 만나 인사해야 할 때만은 그렇지 못했지만 이 프린스 에드원의 섬에서는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게 되어 있었다. 매튜는 머릴로와 린드 부인 말고는 모든 여자가 무서웠다. 여자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생물로 은밀히 자기를 웃음거리로 여기고 있는 듯하여 거북하였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얼마쯤 맞는다고 할 수 있었다. 세련되지 못한 몸가짐에 구부정한 어깨 위로 회색 머리카락이 드리워지고 20살 때부터 텁수룩한 갈색 톱수염을 길러온 그의 모습은 어딘지 남다른 데가 있었다. 사실 그는 머리가 허옇게 된 점을 빼고는 20살 때나 60살인 지금이나 다름없었다. 브라이트 리버에 닿아보니 기차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좀 일찍 왔다고 생각하며 그는 브라이트 리버의 작은 여관 뜰에 말을 메고 역까지 걸어갔다. 기다란 플랫폼은 한산했다. 사람이라곤 그 플랫폼 끄트머리에 쌓인 지붕널더미 위에 여자아이가 하나 앉아있을 뿐이었다. 매튜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으며 빠른 걸음으로 그 옆을 지나갔다. 만일 보았다면 그 아이가 얼굴이 잔뜩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찬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여자아이는 거기에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는 누가 올 것인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 할 일이 없어 오로지 그렇게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역장이 저녁 식사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매표구 문을 닫고 있었다. 5시 30분 차 기차가 곧 도착하느냐고 매튜는 물었다. 역장은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5시 30분 기차는 이미 30분 전에 도착해 곧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내렸지요. 조그만 여자아이였습니다. 아, 저기 앉아있군요. 부인 대합실에서 기다리라고 했더니 바퀴 더 좋다고 엄숙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상상을 펼치기에는 바퀴 더 좋아요 라고. 좀 색다른 아이예요. 매튜는 어리둥절했다. 여자아이가 아닌데 내가 데리러 온 건 남자아이로 그 애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샤에서 데려다 주기로 한 아이가. 역장은 휘파람을 불었다. 무슨 착오가 생겼군요. 스펜서 부인은 기차에서 내려 저 아이를 내게 맡기고 가셨습니다. 댁의 부탁으로 고아원에서 데려왔으니 곧 마중 나올 거라고요. 내가 아는 것은 그뿐입니다. 다른 아이는 없어요. 알 수 없는 일이군. 매튜는 난처했다. 이럴 때 머릴러가 옆에 있어서 잘 처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역장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다. 그럼 저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번 더 잘 설명해 줄 겁니다. 말을 꽤 잘하는 아이더군요. 어쩌면 댁에서 바라던 남자아이가 없었는지도 모르죠. 몹시 시장한 역장은 서둘러 가버렸다. 매튜는 가엾게도 혼자 남아 잠든 사자의 수염을 잡아당기기보다 더 어려운 곧 여자아이, 더욱이 낯선 고아 여자아이에게 어째서 남자아이가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아야 하게 되었다. 매튜는 마음속으로 신음하며 몸을 돌려 플랫폼 끝에 있는 여자아이 쪽으로 무거운 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여자아이는 매튜가 아까 옆을 지날 때부터 줄곧 그를 쳐다보고 있더니 지금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매튜는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었다. 비록 보았다 해도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느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이 관찰했으리라.
나이는 11살쯤으로 키가 작으며 꽉 끼는 볼품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본디 히었으나 이제는 누렇게 바른 면과 모가 섞인 교직 옷이었다. 낡은 갈색 해군 모자를 썼으며 그 밑으로 눈에 띄게 빨간 머리를 양쪽으로 갈라 굵게 따 등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다. 작은 얼굴은 파리하고 야위었으며 주근깨 투성이었다. 입도 크고 눈도 컸다. 눈동자는 그때그때의 빛이나 기분에 따라 초록색 또는 회색으로 보였다. 여느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관찰로 그치겠지만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의 턱이 매우 뾰족하고 커다란 눈은 생기있게 빛나며 귀여운 입술은 사랑스럽고 인매는 표정이 풍부하며 이마는 넓고 시원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리라. 즉 날카로운 관찰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매튜 커스버트가 두려워하는 이 집 없는 여자아이에게는 뛰어난 영혼이 깃들여 있음을 꿰뚫어 보았을 것이다. 매튜는 자기 편에서 말을 건네는 성가신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자 그 여자아이가 햇볕에 그을린 여인 손으로 낡아 빠진 옛날식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일어서며 다른 한 손을 그에게 내밀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맑고 귀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랜 게이브즈의 매튜 커스버트시죠? 만나뵈어 정말 반가워요. 어쩌면 오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되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만일 오늘 저녁에 오시지 않는다면 철길을 내려가 저 모퉁이의 큰 벚나무 위에 올라가 밤을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하얀 꽃이 가득 핀 벚나무 위에서 달빛을 받으며 잠자다니 멋지겠죠? 마치 대리석 깔린 넓은 방에 사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게다가 오늘 밤만 오시면 내일 아침에는 꼭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매튜는 여자아이의 뼈가 앙상한 작은 손을 어색하게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다. 기쁨으로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이 아이에게 무언가 착오가 생겼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그는 부끄러운 듯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이리 오너라. 저쪽 들에 말을 매놓았다. 그 가방을 이리다오. 여자아이는 기운차게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들겠어요. 조금도 무겁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내 전재산이 들어있지만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조심히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져버려요. 요령 있게 내가 들어야 해요. 굉장히 넓은 가방이거든요. 아, 아저씨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꽃이 활짝 핀 벚나무 위에서 자는 게 아무리 멋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집까지는 먼가요? 스펜서 아주머니는 8마일이라고 하셨어요. 기뻐요. 난 마차 타는 것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아, 이제부터 아저씨와 한 집에 살며 가족이 되다니 정말 멋져요. 이제까진 가족이 없었거든요. 고아원은 정말 싫었어요. 넉 달밖에 안 있었지만 진절머리가 나요. 아저씨는 고아원에 있어본 일이 없어 어떤 곳인지 잘 모를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곳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못 쓴다고 스펜서 아주머니에게 꾹 들었지만 나쁜 뜻은 없었어요. 나쁜 말은 자신도 모르는 새 튀어나오는 건가 봐요. 고아원에서는 모두들 잘해주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상상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기껏해야 다른 고아를 상상해볼 따름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들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공상해보는 것도 퍽 재밌었어요. 이를테면 옆에 앉은 여자아이는 본디 백작이 딸로 어릴 때 나쁜 유모에게 유기되었는데 그 유모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죽어버렸다고 밤새 자지도 않고 상상하는 거예요. 낮에는 그럴 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랐나봐요. 난 너무 말랐죠. 뼈와 가죽뿐이에요. 그래서 곧잘 상상하곤 해요. 나는 예쁘고 포동포동하며 부적에게 팬 귀여운 여자아이라고요. 여기까지 말하고 여자아이는 입을 다물었다. 숨이 차기도 했지만 마차가 있는 곳까지 왔기 때문이었다. 한동안 여자아이는 잠자코 있었다. 이윽고 두 사람이 탄 마차는 마을을 뒤로하고 좀 높은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길은 언덕의 부드러운 땅바닥을 파내려 나 있었다. 그 때문에 언덕길 양옆은 그들 머리보다 몇 피트 높은 둑이 되어 흐드러지게 꽃핀 벚나무와 흰 자작나무가 늘어서 있었다. 마차 옆을 스치는 야생 자두꽃을 보고 여자아이는 손을 뻗어 나뭇가지를 꺾었다. 예쁘죠? 두 개 늘어서 있는 이 나무 새하얀 레이스 같아요.
아저씨는 이것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매튜는 대답했다. 글쎄다, 모르겠구나. 어머나, 신부예요. 안개 같은 아름다운 베일을 쓴 신부예요. 난 아직 본 적 없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신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못생겼으니 아무도 나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외국으로 가는 선교사 말고는요. 선교사라면 그리 까다롭게 굴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흰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 꿈꾸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나는 예쁜 옷이 참 좋아요. 하지만 기억하는 한 지금까진 한 번도 예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편이 더 즐거울지도 모르죠. 호화스러운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고아원에서 나올 때 이 보기 흉한 교직 옷을 입고 있는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고아는 모두 이런 옷을 입어요. 지난해 겨울 호프타운의 상인이 교직 옷감 300여대를 고아원에 기부했어요. 팔고 남은 거라고 말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친절한 마음에서 기부했다고 나는 믿고 싶어요. 기차에 타고 있는 동안도 다른 사람은 나를 가엽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난 상상해보았어요. 하늘색 비단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어차피 공상할 바에는 멋있게 하는 편이 좋지 않겠어요? 꽃과 하늘하늘한 깃털 장식이 달린 커다란 모자를 쓰고 금시계를 차고 사냥 가죽 장갑과 구두를 신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기분이 좋아지며 섬에 닿을 때까지 무척 즐거웠어요. 배에서 멀미도 하지 않았지요. 스펜서프 아주머니는 다른 때라면 늘 멀미를 했는데 내가 바다에 빠질까봐 걱정하느라 그럴 틈이 없었다고 했어요. 나처럼 가만히 있지 못한 아이는 처음 보았다고요. 덕분에 아주머니가 배멀미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한 것도 나쁘진 않았죠. 나는 배 안에 모든 것을 봐두고 싶었어요. 배를 달기엔 다시는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머나, 저기에도 벚꽃이 가득 피어있네요. 이 섬은 꽃으로 넘치고 있어요. 이 섬이 무척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산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뻐요. 나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늘 내가 여기서 사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상상하던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니 꿈만 같아요. 이곳의 길은 붉고 참 색다르네요. 샬럿타운에서 기타를 차니까 창밖으로 황토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스펜서 아주머니에게 어디서 저토록 붉으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모른다고 하며 제발 이제 더 이상 묻지 말아다오. 벌써 1천가지도 더 물었으니 라고 하시더군요. 어쩌면 그만큼 물어보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저씨, 저기는 왜 붉지요? 매튜가 대답했다. 글쎄다, 난 모르겠구나. 그럼 이것도 언젠가는 알아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앞으로 알아볼 일이 잔뜩 있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에요.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껴요. 세상에는 재미난 일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면 즐거움이 반으로 줄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상상할 여지가 없어지겠죠? 아저씨, 난 너무 말이 많죠? 모두들 그렇다고 말해요. 조용히 있는 편이 좋다면 그렇게 할게요. 마음만 먹으면 잠자코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놀랍게도 매튜는 기분이 유쾌해졌다. 말없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상대가 혼자 계속 이야기하고 게다가 맞장구 칠 필요가 없을 때면 말 잘하는 사람이 제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게 좋았다. 그러나 설마 자기가 이런 여자아이를 상대로 유쾌해지리라고는 생각조차 한 일이 없었다. 그는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질색이고 소녀는 더욱 그러했다. 소녀들이 그를 곁눈질하며 슬슬 피하는 것을 그는 참을 수 없었다. 그 애들은 마치 한마디라도 하면 매튜가 입을 크게 벌리고 덤벼들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에이벌리 점잖은 집안 딸들은 모두 그러했다. 그러나 이 죽은 깨 투성이 소녀는 달랐다. 매튜의 둔한 머리로 이 아이의 눈부시게 돌아가는 머리를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의 말이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그는 언제나처럼 수줍어하며 말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이야기해도 좋아. 나는 상관없으니까. 어머나, 정말 기뻐요. 나는 아저씨와 마음이 맞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좋긴 하지만 시끄러워 견딜 수 없다는 꼬지람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여요. 이때까지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 야단스럽게 말한다고 웃거든요. 하지만 굉장한 생각을 전하려면 말에 과장이 섞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매튜는 감탄하며 말했다. 그럴 테지.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스펜스 아주머니는 내 혀가 공중에 동동 떠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목구멍에 붙어있어요. 스펜스 아주머니는 아저씨네 집을 그린 게이블즈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로 물어보았어요. 집 둘레에 나무가 빙 둘러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난 더욱 기뻤어요. 나무를 무척 좋아하는데 고아원에는 나무가 전혀 없었거든요. 정면에 낮은 하얀 울타리 안에 작은 나무가 두세 그루 있었을 뿐이었어요. 마치 나무들마저 고아들 같아서 보고 있으면 자꾸만 울고 싶었죠. 나는 가끔 가엾은 나무들, 만일 너희들이 다른 나무들과 함께 울창한 숲속에 살며 뿌리에 이끼가 자라고 준벨이 피어있으며 가까이에 시냇물이 흐르고 새들이 가지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좀 더 잘 자랄 수 있지 않겠니? 하지만 여기선 그럴 수가 없어. 작은 나무들아, 너희들 마음을 가슴 저리도록 잘 알겠다 하고 늘 말해주었어요. 오늘 아침 그 나무들을 고아원에 남겨두고 오기가 마음 아팠어요. 아저씨도 너무나 정들어 헤어지기 싫을 때가 있었죠. 그린 게이블즈 옆에도 시냇물이 있나요? 스펜서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는 것을 깜빡했어요. 그래 있지. 집 바로 아래 흐르고 있단다. 멋져요. 시냇가에 사는 게 내 꿈이었어요. 이것도 이루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꿈은 그리 간단히 실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꿈이 이루어진다니 정말 근사해요. 나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 완전하다고 할 순 없지만 왜냐하면 아저씨, 이게 무슨 색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자아이는 딱 느린 한쪽 머리털을 마른 어깨에서 앞으로 잡아당겨 매튜의 눈앞에 들어올렸다. 매튜는 여자의 머리빛을 알아맞추는 일이 서툴렀지만 이 경우만은 그리 힘들지 않았다. 빨강 아니냐? 소녀는 머리털을 다시 뒤로 누러뜨리며 한숨 쉬었다. 그 한숨은 발끝에서부터 복부쳐 올라와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인 슬픔을 모두 토해내는 듯했다. 소녀는 체념하듯 말했다. 네, 빨강이에요. 이제 제가 어째서 완전 행복해질 수 없는지 아셨죠? 빨강 머리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래요. 나도 다른 점은 그리 마음에 걸리잖아요. 마른 몸이며 주근깨 투성이 얼굴, 초록색 눈,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상으로 얼마든지 잊을 수 있으니까요. 얼굴은 예쁜 장미빛이고 눈은 별처럼 반짝이는 제비꽃 빛깔의 사랑스러운 눈동자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빨간 머리만은 아무래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머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색이다. 까마귀 날개처럼 새까맣다 하고 마음속으로 열심히 생각해도 여전히 빨간색임을 알기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이것이 생애의 슬픔이라는 것이겠죠. 언젠가 소설에서 생애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소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소녀는 눈부신 금빛 머리가 설화 석고 같은 이마에서 등으로 물결치고 있었대요. 설화 석고 같은 이마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아셔요?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매튜는 머리가 좀 얼떨떨해지는 것을 느꼈다. 소년 시절 소풍 가서 다른 아이에게 이끌려 회전목마를 탔을 때도 역시 이런 기분이었다. 어쨌든 예쁠 게 틀림없어요. 그 소녀는 성스러울 만큼 아름다웠거든요. 성스러울 만큼 아름답다는 건 어떤 느낌인지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없는걸. 매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여러 번 해봤어요. 만일 성스러운 아름다움과 눈부시게 똑똑한 머리와 천사같이 착한 마음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글쎄다, 난 모르겠구나. 나도 모르겠어요. 도무지 고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 가운데 어느 것도 가질 수 없으니 무엇을 고르든 결국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나는 천사같이 착한 아이가 못 되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스펜서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어머나 커스버트 씨, 어머나 커스버트 씨. 이것은 스펜서 부인이 한 말은 아니었다. 또한 그 소녀가 마차에서 굴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매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마차가 길모퉁이를 돌아 가로수길을 이르렀을 뿐이었다. 뉴브리지 사람들이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는 400~500야드 되는 한 줄기 도로로 몇 년 전 좀 괴짜인 어떤 늙은 농부가 길 양쪽에 심은 큰 사과나무가 가지를 뻗어 멋진 아치를 이루고 있었다. 올려다보면 머리 위로 눈처럼 흰 향기로운 꽃이 하늘을 덮는 지붕이 되어 멀리까지 뻗어 있었다. 우듬지 아래에는 보랏빛 땅거미가 자욱하게 감돌고 있었다. 저 멀리 앞쪽에 보이는 갖가지 빛깔로 물든 저녁 노을은 대성당의 통로 맨 끝에 걸린 스타인드 글라스 장미창처럼 빛나고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에 취해버린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차에 기대어 뼈가 앙상한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 위에서 빛나는 하얀 꽃을 황홀하게 올려다보고 있었다. 마차는 그곳을 지나 뉴브리지로 가는 긴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지만 소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입도 열지 않았다. 여전히 황홀한 표정으로 저 멀리 저녁 노을이 지고 있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타오르는 듯한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흘러가는 화려한 환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차는 뉴브리지로 들어섰다. 이곳은 작지만 시끄러운 마을로 개들이 지저대고 남자아이들이 떠들어댔으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지만 여자아이는 잠자코 있었다. 3마일이나 더 갔는데도 소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지칠 줄 모르고 제잘되기도 했지만 입을 다물면 그에 못지않게 잠자코 있을 수 있는 모양이었다. 매튜는 소녀가 그토록 한참 동안 말하지 않는 까닭을 짐작할 수 없어 용기 내어 물어보았다. 무척 고단하고 배고프지.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어. 겨우 1마일만 더 가면 되니까. 소녀는 한숨을 쉬며 몽상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영혼이 멀리 하늘나라에서 헤매다 돌아온 사람처럼 꿈꾸는 듯한 눈으로 매튜를 쳐다봤다. 카스바타 씨, 우리들이 지나온 그 새하얀 길, 그곳을 뭐라 불러요? 어디를 말하는 걸까 하고 매튜는 잠시 생각했다. 아, 그 가로수길 말이냐. 아주 예쁜 곳이지. 예쁘다고요? 예쁘다는 말만으로는 어울리지 않아요. 아름답다로도 모자라요. 어떤 말도 모두 어림없어요. 마치 꿈 같았어요. 상상의 세계보다도 멋진 곳을 처음으로 봤어요. 여기가 뿌듯해지는 것 같았어요. 소녀는 조그만 손을 가슴에 갖다 댔다. 이상하게 연저리가 쑤시는 듯 했지만 기분 나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저씨도 이런 아픔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글쎄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쩐지 생각나지 않는구나. 나는 여러 번 있었어요. 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보면 반드시 그래요. 그토록 아름다운 곳을 가로수길이라고만 부르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 이름은 아무 뜻이 없어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래, 환희의 하얀 길. 상상이 펼쳐지는 듯한 이름이죠. 장소나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난 언제나 새로운 이름을 생각해내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불러요. 고아원에 헵지반 캐스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나는 그 여자아이를 로젤리아 드 비어라고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곳을 가로수길이라 불러도 나는 환희의 하얀 길이라고 하겠어요. 1마일만 더 가면 정말 집에 닿나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이 드라이브가 너무 즐겁거든요. 즐거운 일이 끝나면 나는 늘 슬퍼져요. 다음에 또 즐거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날의 일은 알 수 없고 게다가 좋은 일은 계속되지 않잖아요. 내 경우는 언제나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집에 닿으리라 생각하면 기뻐요. 철든 뒤로 내게 집이라는 게 없었어요. 집으로 간다 생각하니 너무너무 좋아서 가슴이 아파요. 이것도 아름답군요. 마차가 언덕 꼭대기를 넘어서자 두 사람의 눈 아래 못이 보였다. 그것은 길고 구불구불하여 마치 강처럼 보였다. 못 중간쯤에 다리가 걸려 있었다. 거기서 못 끝까지 호박색 모래 언덕이 길게 이어지고 그 끝은 짙푸른 강옥이었다. 못의 물은 갖가지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노랑, 잔밋빛, 맑은 초록 등의 빛깔 말고도 무어라 이름 지을 수 없을 만큼 미묘한 색채가 수면에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고 있었다.
다리 저편의 기슭에는 못 둘레까지 전나무와 단풍나무 숲이 우거져 흔들리는 시커먼 그림자를 물 위에 들이우고 있었다. 물가에서 야생 자두나무가 가지를 들이운 모습은 발돋움하여 자기 모습을 물 위에 비춰보려는 하얀 옷을 입은 소녀와도 같았다. 못 위쪽의 늪에서는 맑고 구슬픈 가락에 개구리 합창이 나직이 들려왔다. 그나마 언덕의 하얀 사과나무 과수원에 조그만 회색 집이 언뜻 보였다. 아직 날이 저물지도 않았는데 그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매튜가 말했다. 저것은 베리못이란다. 어머나, 그 이름도 어울리지 않아요. 나라면 뭐라고 할까? 빛나는 호수라고 부르겠어요. 네, 참 잘 어울려요. 가슴이 두근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을 찾아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저씨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글쎄다. 오이 몇 판을 뒤집을 때 나오는 징그러운 하얀 구더기를 보면 언제나 그런 기분이 들더구나. 그 모양이 아주 싫거든. 어머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아저씨께는 같나요? 나는 구더기와 빛나는 호수는 너무 동떨어지게 여겨져요. 그런데 왜 베리못이라고 하죠? 베리 씨가 저 과수원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 저 집 이름은 언덕의 과수원이란다. 그 뒤에 숲이 없으면 여기서도 그린 게이블즈가 보일 텐데. 하지만 다리를 건너 길을 돌아야 하나니. 베리 씨가 저 과수원 집에 살고 있기 때문이겠지. 저 집은 언덕의 과수원이란다. 그 뒤에 숲이 없으면 여기서도 그린 게이블즈가 보일 텐데. 하지만 다리를 건너 길을 돌아가야 하니 아직 반마일은 더 달려야겠구나. 베리 씨 댁에 여자아이가 있나요? 너무 어리지 않은 나만한 아이 말이에요. 11살쯤 된 여자아이가 있지. 다이애나라고 해. 어머나, 어찌면 그렇듯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이름일까요? 글쎄다 어떨지. 내게는 그리스도교답지 않은 이름처럼 들리는구나. 제인이나 메리 같은 점잖은 이름이 더 좋을 텐데. 다이애너가 태어났을 때 그 집에 학교 선생님이 하숙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지었지. 내가 태어났을 때도 그런 선생님이 가까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어머나, 다리에 이르렀어요. 눈을 꼭 감아야겠어요. 다리를 걷는데 늘 무서워요. 한가운데쯤에 갔을 때 다리가 잭나이프처럼 접혀 그 사이에 끼어버리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아요. 그래도 한가운쯤에 이르면 꼭 눈을 떠보지요. 다리가 정말로 접힌다면 그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요. 어쩌면 마차 소리도 이처럼 시끄럽게 덜컹덜컹 울리지요. 나는 그 소리도 참 좋아해요. 이 세상에 이럴 때 좋아하는 게 많으니 참 멋지죠. 다 건넜어요. 이제 뒤돌아 다리를 보아야지. 잘 가거라, 빛나는 호수야. 나는 좋아하는 것에게 언제나 잘 자라고 인사해요. 사람에게 하듯이 인사를 받는 그들도 기쁠 거예요. 저 호수가 내게 미소 짓는 것 같아요. 마차가 다시 언덕을 올라가 길 모퉁이를 돌자 풍경이 펼쳐졌다. 매튜는 말했다. 자,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다. 그린 게이블즈는 저... 부디 말하지 마세요. 소녀는 당황하며 걸음아갔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려고 매튜가 들어올린 팔을 붙잡고 눈을 감았다. 내 알아맞혀 보겠어요. 틀림없이 맞출 거예요. 소녀는 눈을 뜨고 그 언저리를 둘러보았다. 마차는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해가 넘어간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남은 부드러운 빛을 받아 풍경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 서쪽에 거무스름한 교회의 뾰족탑이 금전한빛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있었다. 언덕 아래쪽은 작은 골짜기였고 거기서 느릿하게 기어오르는 빛화면에 여기저기 아담한 농장들이 보였다. 소녀는 그 농장 하나하나에 눈길을 주었다. 열심히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그리고 마침내 왼편에 있는 길에서 좀 들어간 곳에 있는 길에 눈길이 멈췄다. 집을 둘러싼 숲은 저녁 어스름 속에 가라앉고 꽃이 한창 피인 나무들로 희뿌옇게 보이는 곳이었다. 그 위에 맑게 갠 남서쪽 하늘에 커다란 수정 같은 흰 별이 길잡이처럼 그리고 앞날의 행복을 약속해주듯 반짝이고 있었다. 저 집이지요? 소녀는 손으로 가리켜 보았다.
매튜는 기쁜 듯이 밤색 말등을 고삐로 살짝 들었다. 그래, 맞았다. 스펜서 부인에게 들었겠지. 아니요. 아주머니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은 어느 집에나 해당되는 것일 뿐이었어요. 어떤 곳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 집을 보는 순간 우리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꿈만 같아요, 아저씨. 아마 내 팔에는 온통 멍이 들어있을 거예요. 나는 오늘 팔을 몇 번이나 꼬집었는지 몰라요.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모든 게 꿈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인지 아닌지 자꾸 꼬집어 봤어요. 그러다가 나는 이것이 꿈이라도 좋으니 되도록 오래 꾸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꼬집는 걸 그만두었죠. 그런데 꿈이 아니라 정말이더군요. 이제 집에 다 왔으니까요. 행복한 한숨을 쉬고 여자아이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매튜는 불안스럽게 몸을 움츠러거렸다. 이 집 없는 아이가 이토록 바라는 집에서 살 수 없다는 말을 해야 할 사람이 자기가 아닌 머릴러인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마차는 린드나의 골짜기를 지나갔다. 이미 어둑어둑했지만 밖이 잘 내다보이는 창문에서 레이첼 린드 부인이 그들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어둡지는 않았다. 그들은 다시 언덕을 올라가 그린 게이블즈로 난 긴 오솔길에 접어들었다. 집이 가까워짐에 따라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자 매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리에는 머릴러와 자기가 이 착오로 입을지 모를 피해보다 이 아이가 얼마나 낙심할까 하는 걱정뿐이었다. 소녀의 꿈꾸는 듯한 눈에서 반짝임이 사라질 것을 생각하면 자기가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죽이는 일을 돕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마음이 언짢았다.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그 밖에 가엾은 조그만 생물을 죽여야 할 때 맛보는 기분이나 똑같았다. 두 사람이 뜰에 들었을 때 주인은 캄캄했고 포플러 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소리내어 흔들리고 있었다. 매튜가 안아서 마차에서 내려주자 소녀는 속삭였다. 나무가 잠꼬대를 하고 있어요. 귀 기울여 보세요. 아마 멋진 꿈을 꾸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내 전재산이 들어있는 가방을 꼭 쥐고 소녀는 매튜의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